안녕하세요. 행복한 TV의 유토입니다. 오늘은 인생 우화라는 책인데요. 류시하 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연금술사에서 발행했습니다. 맨 먼저 이 책 앞장에 보면 이 우화집은 폴란드의 작은 마을 해움을 배경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에서 소재를 빌려와 새로 쓴 우화들과 그 이야기들의 영감을 얻어 작가가 창작한 우화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화의 소재가 되는 이야기들은 폴란드 크라쿠프시의 야기엘로니안 대학교 남아시아학과 레나타 체카이스카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에서는 잘못은 천사에게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신성한 책에 따르면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각각의 영혼에 탄생을 주관할 천사를 한 명씩 지정했다. 그 천사들은 모든 영혼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세상에 내려가 기쁘게 살고 배움을 얻고 더 지혜로워져라. 그 후 신은 언제나 그렇듯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세상에 내려간 영혼들이 천사의 속삭임을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인간들은 아름다운 마을과 도시를 세우고 예술을 창조하고 춤추며 노래했다.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삶의 기쁨과 행복을 발견해 나갔다. 그런 모습을 보며 신은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다. 인간 세상이 번창함에 따라 천사의 속삭임을 잊은 영혼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났다. 어떤 장소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지만 또 다른 장소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을 지배했다. 마침내 신은 2명의 천사를 불러 그중 한 천사에게 말했다. 지상에 내려가 지혜로운 영혼들을 모두 모으라. 그리고 마을과 도시에 고루 떨어뜨리라.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2번째 천사에게는 이렇게 지시했다. 그대는 지상에 있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모두 자루에 담아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지혜로운 영혼으로 바로잡아 다시 세상에 내려보내리라. 첫 번째 천사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지혜로운 영혼들을 찾아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지만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각각의 장소에 고르게 옮겨 놓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2번째 천사의 임무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든 일이었다. 어느 곳을 가든 어리석은 영혼이 셀 수 없이 많았으며 신의 지시대로 자루에 넣으려 하며 몹시 저항하며 발버둥 쳤다. 그들을 설득해 자루에 담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자루가 가득 차자 천사는 지체 없이 신이 있는 곳으로 날아올랐다. 하지만 거대한 자루를 메고 하늘을 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자루 속 영혼들이 소란을 피워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산 정상을 가까스로 넘는 순간 천사는 자루의 무게 때문에 날개의 통증력을 잃고 휘청거렸으며 키 큰 소나무의 뾰족한 솔잎에 찔려 자루 밑이 찢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자루 안에 있던 영혼들이 일제히 쏟아져 산 아래 마을로 굴러 떨어졌다. 천사는 망연자실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영혼들이 우연히 굴러 떨어진 그곳은 폴란드의 해움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천사는 절망과 두려움에 차서 빈 자루를 들고 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실수를 괴로워하면서 용서를 빌었다. 신이 천사를 위로하며 말했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 어쩔 수 없는 사고였으므로 이미 용서받았다. 우리 저들을 그냥 저 장소에 살게 하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지 지켜보도록 하자. 어쩌면 좋은 결과를 얻을지도 모르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바보들이 한 장소에 모여 살게 되었다. 예상과 달리 그들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그곳을 세상 어느 곳보다 행복한 장소로 만들었다. 서로가 비슷한 만큼의 지혜를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비슷한 지혜로 해답을 찾아 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현자들의 마을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 중에서 더 지혜로운 현자 7명을 뽑아 의회를 구성했다. 실제로는 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개인의 지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의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7 현자는 7일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믿는 바보들의 마을 해움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은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에는 제발 내가 나라는 증거를 말해주세요 라는 제목인데요. 헤르셀이라는 이름의 빵장수가 살았다. 해움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겉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남자였다. 뛰어난 제빵사일 뿐 아니라 철학자이기도 한 헤르셀은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곤 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여러 해답들 중에서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았다. 자신은 빵 굽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밀가루 반죽을 하는 자신의 손가락, 발효가 되어 부풀어 오르는 반죽, 오븐에서 알맞게 구워질 때 나는 빵 내음까지 사랑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는 빵 굽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종종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헤르셀뿐 아니라 해움의 공중 목욕탕에서 남자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곧잘 토론하는 철학적 질문이기도 했다. 그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그 해답을 추구해 나가곤 했다. 어느 날 목욕탕에 남자들이 모였을 때 양복 가게를 하는 이체크가 말했다. 난 오래전부터 궁금한 것이 있어. 우리를 우리 자신이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자 우유 배달부 애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인간은 모두 똑같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 굴뚝청소부 테브에도 말했다. 맞아. 따라서 우리를 구분해주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야. 그 말에 빵장수 헤르셀은 놀라서 목욕탕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남자가 허리에 똑같은 흰 수건 하나씩만 두르고 있었다. 헤르셀은 말없이 깊은 고민에 잠겼다. 만약 각 사람의 존재를 구분해주는 것이 옷이라면 그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어느 날 목욕탕에서 발가벗은 채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예감이 앞섰다. 밀가루 범벅인 앞치마를 벗으면 사람들이 그를 신발 수선공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인생을 신발 수선공의 둥근 의자에서 보내야만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더 나쁜 것은 사람들이 그를 물 나르는 사람으로 혼동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이 가득 든 무거운 가죽 주머니를 어깨에 쥐고 날라야 할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그를 지붕 수리공으로 착각한다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지붕을 수리하며 인생을 보내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끔찍했다.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이었다. 헤르셀은 달콤한 냄새가 나는 자신의 빵가게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었다. 맛있는 아몬드 케이크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헤르셀은 불행한 사태를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일단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 오른쪽 손목에 붉은색 끈을 한 가닥 묶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이것이 내가 빵 굽는 헤르셀이라는 표시야. 그렇게 하자 오븐 속의 빵처럼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제는 벌거벗은 공중 목욕탕에서도 변함없이 빵장수 헤르셀일 수가 있었다. 목욕탕에 갈 때마다 그는 옷을 다 벗기 전에 재빨리 손목에 붉은색 끈을 묶었다.
이것이 내가 나라는 증거야. 밝게 빛나는 끈을 보며 그는 혼자 미소 지었다. 어느 날 한 외지인이 해움으로 이사를 왔다. 직업이 목수인 이 남자는 해움의 숲에 나무가 많아 목공일을 구하기 쉽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과 함께 해움으로 이주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경우에 맞는 행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남자는 해움의 관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이사 온 며칠 후 공중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고 탕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는 오른쪽 손목에 붉은색 끈을 묶는 빵장수 헤르셀을 보게 되었다. 외지에서 온 남자는 턱을 문지르며 생각했다. 이상한 관습이긴 하지만 해움 사람들이 공중 목욕탕에서 지키는 규칙임에 틀림없어. 그 다음 주 금요일 안식일의 정결함을 위해 목욕탕으로 간 헤르셀은 손목에 끈을 묶은 뒤 수건만 허리에 걸치고 탕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따라 뜨거운 증기에 몸을 맡기고 오랫동안 목욕을 즐겼다.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걸어가면서 헤르셀은 몸이 무척 정결해지고 상쾌해진 것을 느꼈다. 기분이 좋아진 그는 자신이 빵장수 헤르셀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목에 묶인 끈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끈이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닌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엄습했다. 설상가상으로 헤르셀이 고개를 들었을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손목에는 밝게 빛나는 붉은색 끈을 묶은 한 낯선 남자를 보았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았다. 헤르셀은 생각했다. 만약 저 남자가 나라면? 그럼 나는 누구지? 헤르셀은 극심한 공포로 몸을 떨며 조심스럽게 그 낯선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을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아니면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빵장수 헤르셀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빵장수 헤르셀만이 목욕탕에 들어갈 때 손목에 붉은색 끈을 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안 된다면 나에게 말해주시오. 만약 당신이 빵장수 헤르셀이라면 나는 누구인가요? 제발 말 좀 해주시오.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자기 집으로 여행을 떠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해움의 부자 상인이 일주일 동안 바르샤바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아름다운 상점과 높은 건물과 볼거리들이 즐비한 경이로운 도시에 대해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늘어놓았다. 신발수선공 슐로모는 질투심 때문에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의 눈으로 그 위대한 도시를 직접 보고야 말겠다고 결심했다. 슐로모는 가난하지만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다른 도시, 다른 장소를 꿈꾸었다. 해움에서 태어나 해움에서 자라고 해움에서 결혼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해움에서 배웠지만 해움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언젠가는 긴 여행을 떠나는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런데 슐로모에게는 천승이 게으르고 잠이 많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게다가 행색만 신발수선공이지 변변한 가게도 없이 아내 골다의 생활력에 의지해 살고 있는 터라 여행은 말 그대로 공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부자 상인의 여행담을 지겹도록 듣고 난 후부터는 다른 어떤 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반드시 바르샤바에 가야만 해. 오직 그 생각 때문에 밥이 넘어가지도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다. 마음속에는 그 경이로운 도시를 직접 여행하는 상상뿐이었다. 아침에 슐로모는 아내에게 선언했다. 나는 바르샤바에 갈 거야. 아내 골다가 말했다. 그 먼 곳을 무슨 수로 가겠다는 거야?
장거리 여행은 잠이 많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내가 시장에 채소 팔러 다녀올 동안 집에서 애들이나 잘 보고 있으셔. 슐로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난 바르샤바에 꼭 가고 말 거야. 어처구니 없어 하며 아내가 물었다. 바르샤바에 가서 뭘 할 건데? 슐로모가 말했다. 그럼 헤엄에선 내가 뭘 하는데? 어차피 하는 일이 없긴 마찬가지야. 아내가 다시 물었다. 여비는 무슨 수로 마련할 거야? 돈이 없으면 바르샤바까지 걸어서 가겠다는 슐로모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내가 비웃으며 말했다. 가뜩이나 낡은 신발이 금방 닳아서 구멍이 날 텐데? 그렇다면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가겠다고 슐로모는 주장했다. 아내가 다시 말했다. 얼마 못 가서 지쳐 쓰러질 텐데도? 슐로모는 그런 건 상관없다고 말했다. 골다의 그덕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들이 깨기 전에 빵 한 덩이와 치즈 한 조각, 양파 하나를 챙겨 길을 떠났다. 헤움에는 바르샤바 길이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슐로모는 그 길이 이름 그대로 바르샤바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거대한 도시를 만난다는 설렘으로 생전 처음 떠나는 여행에 대한 흥분으로 하늘을 날 것만 같았다. 이내 집과 가게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처음 보는 강과 들판이 나타났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모두 낯선 얼굴이었다. 새로운 풍경에 취해 발에 차이는 돌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쉬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걸은 끝에 슐로모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두 갈래 길에 이르렀다. 허기도 달래고 앞으로 남은 여행을 위해 잠시 낮잠을 자기에 적당한 장소였다. 그때 문득 한 가지가 염려되었다. 만약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향 감각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어느 쪽이 바르샤바로 가는 길이고 어느 쪽이 헤움으로 가는 길인지 모를 수도 있어. 방향을 혼동하지 않게 신발이 바르샤바 쪽을 향하도록 놓아둬야겠어. 그래서 신발코는 바르샤바를 향하고 뒤꿈치는 헤움을 향하게 해서 길 한복판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그런 다음 빵 한 조각과 치즈와 양파 반쪽을 먹고 나서 나무 둥지에 기대어 곤히 잠들었다. 슐로모가 잠든 사이 그 근처에 사는 이발사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길에 놓인 신발 한 켤레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내 발에 잘 맞겠군. 그는 주위를 둘러본 후 신발을 주워 들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낡고 깔창에서 고약한 냄새가 풍겼다. 이발사는 이마를 찌푸리며 세상에 누가 이런 누더기 신발을 신겠어 하고 땅에 던져버렸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공교롭게도 신발코가 헤움을 향하게 되었다. 잠에서 깬 슐로모는 자신의 신발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내심 미소 지었다. 난 정말 머리가 좋아. 바르샤바가 어느 방향인지 신발코가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잖아. 신발끈을 졸라매며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기분 좋게 신비의 도시를 향한 여행을 계속했다. 속도를 내어 걸어서 그런지 몇 시간 걷지 않았는데도 빵 굽는 냄새, 전 부치는 냄새, 수프 끓이는 냄새가 풍겨왔다. 꿈의 도시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 외곽에 들어선 슐로모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깜짝 놀랐다. 그는 탄성을 지르며 말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바르샤바는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야. 내가 사는 헤움과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자신은 분명히 아침 일찍 헤움을 떠났으며 바르샤바를 향해 하루 종일 걸었다. 따라서 헤움으로 돌아왔을 리는 결코 없었다. 이마를 긁으며 곰곰이 생각한 끝에 슐로모는 답을 얻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다라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떠오른 것이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도시 안으로 걸어 들어간 슐로모는 실로 경이로운 광경과 맞닥뜨렸다. 해움에 있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빵가게가 나타났고 유리 너머로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안녕?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슐로모는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바르샤바의 빵장수가 어떻게 해움의 빵장수와 똑같은 얼굴일 수가 있지? 유리 너머로 바깥을 내다보는 몸짓도 똑같아. 정말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같군. 모든 일이 전에도 똑같이 일어났었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길가의 나무와 풀들도 놀라울 정도로 익숙했다. 마치 여러 번 꾼 같은 꿈을 다시 꾸는 기분이었다. 좀 더 걸어 들어가자 더 놀랍게도 공중목욕탕이 나타났다. 세상에, 해움의 공중목욕탕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입구와 간판까지 똑같아. 더 많은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놀라움은 커져만 갔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해움 사람들과 똑같이 닮았고 해움의 랍비와 똑같은 랍비가 있었다. 문득 슐로모는 자신이 눈에 많이 익은 골목에 서 있음을 알았다. 이 길은 우리 집으로 가는 골목과 매우 닮았어. 그리고 저 길 봐. 저 집은 우리 집과 아무 차이가 없어. 페인트 칠이 벗겨진 것도 똑같아.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집 가까이 다가간 슐로모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했다.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생겼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루 종일 걸어서 바르샤바에 도착했는데 해움과 똑같은 모습이고 우리 집과 똑같은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 뜰에서 모이를 쪼는 닭들의 깃털마저도 똑같아. 점점 더 무서운 느낌이 들 때 한 여성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소리쳤다. 슐로모, 얼른 안으로 들어와. 저녁 준비 다 됐어. 슐로모는 눈과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여성은 아내 골다를 너무도 똑 닮았으며 골다만이 낼 수 있는 고음의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더 기절할 일은 그녀 남편의 이름도 자신과 똑같은 슐로모라는 사실이었다. 슐로모는 머리를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의 가구 배치까지 자신이 사는 집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이들은 해움에 두고 온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버릇이 없었다. 티격태격하고 징징거렸다. 그리고 요람에는 얼마 전 태어난 자신의 쌍둥이 딸을 똑같이 복제한 두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지? 이건 우연 이상이었다. 촛불을 밝힌 자신의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니 해움에 있는 집과 식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그럼에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다. 바르샤바가 해움과 똑같은 모습이고 이 집과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엄마가 해움에 있는 자신의 집과 아이들과 아내를 정확히 닮았지만 이 집을 함께 소유하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며 사랑하는 아내 골다와 똑같이 생긴 여성과 결혼한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 집에 사는 슐로모라는 남자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 남자도 자신과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남자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도 그날 아침 여행을 떠났다고 했다. 그래서 슐로모는 그가 나타날 때까지 그 집에서 지내며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는 사이 그 집의 아이들이 그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아마도 그를 보니 그들의 아빠가 떠오른 모양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슐로모는 전과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잠이 많은 신발수선공이었지만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내면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자신들이 아는 슐로모와 혼동할 때마다 그는 말하곤 했다. 나는 당신들이 아는 슐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 집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그곳에도 당신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곳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일이 바빠서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렸지만 슐로모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같다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내와 똑같이 생기고 이름도 골다인 여자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이따금 공상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슐로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언제 이 집에 돌아올까? 그가 돌아와야만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텐데 왜 오지 않는 것일까? 내 진짜 아내 골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바르샤바에서 해움으로 여행을 떠난 또 다른 슐로모와 살고 있을까? 그런데 난 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지?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다면, 그리고 다른 모든 마을도 이곳과 똑같다면 온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해움인 걸까? 그렇다면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슐로모는 아직까지 해움의 자기 집과 똑같이 생긴 바르샤바의 그 집에서 살고 있다. 잠이 많긴 해도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이다.